당신이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습관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다며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깜짝 놀란 그날, 한국인의 평범한 공부법이 미국 의학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 합격률이 92%로 치솟고 WHO가 공식 인정한 그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에서 태어나 70년 후 세계 의학 교육의 표준이 된 한국의 지혜, 그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회의실. 그날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습니다. 의학교육학과 학과장 사라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트 시스템을 도입한 과에서 학생들의 임상 실습 평가 점수가 평균 37% 상승했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 모의고사 통과율도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노트 하나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연세가 지긋한 로버트 테일러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버드의 교육 시스템을 100년 넘게 발전시켜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동양의 방식이 그것을 뛰어넘는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이클 윌슨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4학년이자 학생회장인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저희가 3개월 동안 이 시스템으로 공부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8%가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답했어요. 87%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정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이자 지금은 하버드 의대의 교환 교수로 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목격한 장면은 제가 미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무심코 꺼내든 낡은 비법노트 한 권이 불러일으킨 파장이었죠. 그날의 교수회의는 4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하버드 의대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교육, 방법론의 공식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온 평범한 의사의 노트 체계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가장 특별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8개월 전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안내방송이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15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해외 장기 체류를 해본 적 없던 저에게 1년간의 하버드 교환 교수 생활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도 건강 조심하세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마워, 민주야.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마지막으로 배웅 나온 제자 박민주와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으며 가방에서 꺼낸 태블릿에는 하버드에서의 연구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미국의 선진 의학교육 시스템을 배워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심코 가져간 작은 노트 한 권이 그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보스턴에 도착한 첫 주는 그야말로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의학자들의 열정적인 토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강의를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날, 그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그 노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책상에 무심코 펼쳐놓은 제 의사국가고시 비법 노트를 보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4학년 마이클 윌슨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의사국가고시 준비할 때 썼던 노트인데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이런 체계는 처음 봤어요. 질병별로 색상 코드를 나누고 증상과 진단, 치료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와, 정말 놀랍네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죠? 사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의대생이라면 교과서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압축하고 시각화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많은 의대생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임상 증상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을 연결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색깔로 구분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 문자어로 만들어서 이게 일반적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중요한 시험에 이 방식을 적용해보고 싶다며 노트를 빌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낼지 전혀 몰랐죠. 일주일 후 마이클이 흥분한 얼굴로 도서관에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님,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그 노트 시스템대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학년 1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보다 공부 시간은 30%나 줄였는데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정말 마법 같아요.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었어? 네. 우리 스터디 그룹 친구들도 이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해요. 모두들 미쳐버릴 것 같대요. 혹시 소규모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식 의학 노트 스터디 그룹은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공부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질병별 색상 구분, 증상 원인 진단 치료의 체계적 연결, 시각적 다이어그램, 기억술 활용법 등을 말이죠.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의학 지식을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올바른 위치에 맞추는 것처럼요.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의사인데 이런 걸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미국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접근법이 완전히 새로웠던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세계 최고의 의대라는 하버드에서조차 지식의 체계적 구조화보다는 개념 이해와 토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방대한 의학 지식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론은 부족했던 것이죠. 스터디 그룹은 한 달 만에 50명으로 늘어났고 3달이 지나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해 의대 강당을 빌려야 할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의학교육학과 학과장 사라 존슨 교수가 제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임상 실습에서의 판단력도 좋아졌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놀라실 일은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방법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이 방법론을 공식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1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과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혼란까지. 미국에 와서 배우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가르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이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건가? 텅 빈 아파트에 혼잣말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평범했던 것이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계를 뒤흔들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버드 의대 교수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라 존슨 학과장의 소개로 한국식 의학 학습법에 대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이죠. 슬라이드에는 제 비법 노트의 실제 페이지들과 그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암기가 아닌 정보의 구조화에 있습니다. 의학 지식을 네트워크처럼 연결하고 시각적 패턴으로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한 사람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의대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리 교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기계적 암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의학은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이 중요한데 이런 식의 체계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마이클이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데이비드 리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 교수님. 하지만 이 방법은 암기와 이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시키죠. 의학 지식을 구조화함으로써 왜 그런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지도를 가진 여행자가 더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저 한국식 주입식 교육의 변형일 뿐이에요. 미국 의학 교육의 창의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에 많은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데이비드 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제 방법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교수 회의마다 이의를 제기했고 심지어 학술지의 비판적인 논평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 암기 교육은 서구 의학 교육의 혁신적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 그의 비판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을 넘어 문화적 충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국적 정체성과 한국적 배경 사이의 내적 갈등이 표출되는 듯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보수적 교수진 사이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하버드의 교육 전통을 외부의 방식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로버트 테일러 교수가 회의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학문적 태도인가요? 사라 존슨 학과장이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보세요. 학생들의 성적이 30%나 향상되었어요. 젊은 교수 한 명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 교수가 주도한 이 그룹은 하버드의 교육 철학이 위협받고 있다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반대 성명까지 발표했죠. 이런 반발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교육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철학적 뿌리를 가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이죠. 그런 와중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법노트 학습법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그중 에밀리 왕이라는 대만계 학생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식으로만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이 가진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기쁘네요. 네, 처음으로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특별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로요. 에밀리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큰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도했고 하버드 캠퍼스는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의대생들의 병원 실습도 중단되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는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는데 다들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마이클의 메시지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팬데믹은 의학 교육의 근본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환자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의학에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는 분명했죠. 그때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비법노트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노트 시스템을 디지털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 최신 의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와,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에요. 온라인에서도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종합 비법노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버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관련 의학 정보를 비법노트 시스템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증상별 분류, 중증도, 평가 지표, 치료 프로토콜 변화, 최신 연구 결과까지 모든 정보가 구조화되고 시각화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매일 쏟아지는 논문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니. 한 학생이 화상회의에서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코로나에 대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숲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디지털 비법 노트는 곧 하버드 의대 전체에 공유되었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이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된 레지던트들이 우리의 디지털 비법 노트를 실제 진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김 교수님,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라 존슨 학과장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지던트들이 환자 대응에 비법 노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복잡한 코로나 증상을 빠르게 패턴화해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응급실 의사들도 태블릿에 다운로드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렇게까지 활용되고 있다니. 사라 존슨 학과장의 메시지에 놀라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학습법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실제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거죠. 부담감과 동시에 엄청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걸 없으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요. 특히 밤 근무 때는 정말 구세주 같대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제자인 박민주였죠. 교수님, 미국은 괜찮으신가요? 너무 걱정돼요. 여기서 뉴스로만 보는데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괜찮아, 민주야. 나는 직접 환자를 보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한국은 K방역으로 상황이 많이 안정됐어요. 혹시 우리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과 우리의 비법 노트를 접목하면 어떨까? 박민주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받아 이를 비법 노트 시스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K방역 노하우를 비법 노트 시스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빠른 검사, 추적, 치료의 흐름을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코로나19 대응팀에 이 자료를 공유했고 그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방역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한 방식에 감탄했죠. 이거 정말 대단해요. 대응팀 책임자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화 방식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데 탁월하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이건 그냥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방식이에요. 당연하다고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이 우리는 왜 진작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한국식 비법 노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로버트 테일러를 비롯한 보수파 교수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을 위기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라고 아무 방법이나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 테일러가 온라인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하버드의 명성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명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환자를 살릴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젊은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리 교수의 아들인 제이슨 리가 의대 3학년이었는데 그가 비법 노트 시스템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교수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이슨이 제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시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공부한 덕분에 지난 학기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사실 아버지도 최근에는 제 노트를 몰래 보시더라고요. 어제는 직접 색깔 펜까지 사오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아버지가 처음엔 굉장히 반대하셨지만 제 성적이 올라가고 환자 케이스 분석이 정확해지는 걸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데이비드 리 교수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비판적이었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몇 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의학교육협회 온라인 컨퍼런스. 제가 하버드에서의 비법노트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석은 제한적이었지만 온라인으로는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비법노트 시스템은 단순한 학습법을 넘어 실시간 의학 지식 관리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의학 정보를 체계화하고 패턴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채팅창이 질문으로 폭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예일 등 미국 전역의 의대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존스 홉킨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에서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접속했습니다. 노트 템플릿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당장 시작하고 싶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김 교수님, 우리 병원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열정적인 질문자 중 한 명이 데이비드 리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님의 시스템을 펜실베니아 의대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특히 디지털 버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비드 리 교수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반감이 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동양적인 것과 거리를 두려 했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을 통해 이 방법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과드립니다. 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오랫동안 부정했던 제 뿌리의 가치를 이제야 깨닫게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그의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인정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비법노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메이오 클리닉 등 미국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김 교수님, 우리 병원에서 비법노트 시스템을 도입한 후 코로나 환자 진단 시간이 평균 22% 단축됐어요. 존스 홉킨스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알려왔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의대생들의 임상 추론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례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사면허시험위원회의 로버트 테일러 위원장이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한 것이죠.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엄격한 학술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요구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과학적 검증 없이는 표준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 엄격한 대조군 연구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상업적 압력이었습니다. 여러 교육 출판사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비법노트 시스템을 상품화하고 싶어 했죠. 김 교수님, 저희와 독점 계약을 맺으시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됩니다. 전국의 모든 의대생들에게 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요. 큰 출판사의 CEO가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유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지식은 공유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화보다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제 결정의 일부는 실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했죠.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의학교육의 미래가 밝습니다. 돈보다 가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간의 철저한 연구 끝에 결정적인 논문이 의학교육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사라 존슨 학과장이 이끈 연구팀은 한국식 비법노트 학습법이 전통적인 의학교육 방식보다 학습 효율성이 평균 32% 높고 지식 유지율은 41% 향상되며 임상 적용 능력은 27% 개선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논평이 발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의학 교육과 동양의 체계적 접근법이 결합될 때 새로운 차원의 의학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의사면허시험위원회도 마침내 비법노트 시스템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 한국식 비법노트 시스템은 의학교육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미국 의사면허시험 준비 가이드라인에 이 방법론을 공식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비법노트 시스템은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서양 너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의학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한국의 비법노트 시스템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닌 의학 지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지식을 분절된 조각이 아닌 연결된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패턴화하며 시각화하는 방식이죠. 연설 후 유럽 전역의 의과대학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옥스포드, 캠브리지, 파리 의과대학 등 유럽의 명문 대학들이 앞다투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영국 의대생들도 이 방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실습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옥스포드 의대 교수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의학교육주간까지 개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꼭 방문해주세요. 소르본 의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왔습니다. 의학교육 담당관인 하산 알마이너스 파힘 박사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죠. 김 교수님, WHO에서는 전 세계 의료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한국식 비법노트 시스템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인가요? WHO에서 이 방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믿을 수 없네요. 김 교수님,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 의학교육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시스템의 가치가 입증되었으니까요. 이건 한국 교육의 승리입니다. 하산 알마이너스 파임 박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법이 이제는 세계 의학교육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WHO의 요청으로 비법노트 시스템은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에서 큰 호응을 얻었죠. 케냐에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의대생들의 교육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로비 의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브라질 의대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원본 노트를 직접 읽고 싶대요. 상파울루 의대 교수가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각국의 의학교육자들은 비법노트 시스템을 자국의 의학교육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 의학과 접목했고 중국에서는 전통 중의학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활용했죠.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시작된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의학 지식의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하산 알마이너스 파임 박사가 WHO 공식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점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하버드 교환 교수 임기가 곧 끝나갔고 서울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 남아 더 큰 성공을 이어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하버드에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의학교육혁신센터 소장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사라 존슨 학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스탠포드와 존스홉킨스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서울대로 돌아가 한국의 의학교육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학과장님. 하지만 저는 서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의학 교육도 새롭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존중합니다, 김 교수님.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우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과 교수들이 깜짝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화상 파티였죠. 김 교수님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에밀리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데이비드 리 교수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국계 의대생 100여 명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이었죠. 김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2021년 봄,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부심. 김준호 교수님 환영합니다. 공항에는 취재진도 몰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소식이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것이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러운 주목을 받는 것이 어색했으니까요. 교수님, 어떤 기분이신가요? 한국의 평범한 공부법이 세계를 바꾸다니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세계에서는 혁신이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제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한국 의학 교육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으로 돌아온 첫날,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글로벌 의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었고 제게 센터장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 교수님, 이제 한국이 세계 의학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교육법을 배우러 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씀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배우러 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방식을 세계에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니까요. 센터 설립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연수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의대생과 교수들이 한국의 의학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김 교수님, 이건 역유학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박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네. 이제 한국으로 의학 공부하러 오다니.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의대 시절부터 가르쳐주신 원로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80대가 되신 김도원 교수님은 제 멘토이자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죠. 준호야, 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구나. 특히 내 비법 노트가 그렇게 유명해졌다니. 내가 너한테 알려준 그 방법이 이렇게 빛을 볼 줄은 몰랐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고요? 김도원 교수님은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트의 체계가 제 비법 노트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이건 제가 1953년 6.25 전쟁 중 야전병원에서 만든 거란다. 물자도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정확하게 환자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해야 했어.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김도원 교수님이 임상 실습 때 이런 노트 정리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그 기원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비법 노트의 원형은 교수님이 6.25 전쟁 중에 만드신 거였군요. 그렇단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태어난 지혜였지. 모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패턴화해야 했으니까. 미군 의료진들도 이 방식을 보고 놀라워했단다. 우리만의 비법이었지. 김도원 교수님의 말씀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생겨난 지혜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의학 교육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중요한 역사를 저도 몰랐네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해요. 아니야, 준호야. 중요한 건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신이란다. 우리 민족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어. 내가 그 정신을 세계에 전한 거야. 그날 저녁, 서울대 캠퍼스를 교수님과 함께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은 하버드의 웅장함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죠. 준호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학 교육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라. 우리의 방식이 좋다고 해서 다른 방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법이야.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 대 서구식의 대결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법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죠. 2022년 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글로벌 의학교육혁신센터가 공식 개관했습니다. 30개국에서 온 의대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개관식은 한국 의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제 개회사에 이어 놀랍게도 하버드 의대 사라 존슨 학과장, WHO의 하산 알마이너스 파인 박사, 그리고 데이비드 리 교수도 축하 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김메소드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라 존슨 학과장의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도원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법노트는 특별한 천재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낸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정신, 그것이 이 노트에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죠. 개관식 이후 센터는 국제적인 의학교육의 허브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외국 의대생들이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았고 한국식 의학교육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 비법노트는 이제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의학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학, 공학, 경영학 등에서도 김메소드를 적용한 교육이 시도되고 있죠. 김 교수님, 이제는 정말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네요. 어느 날 박민주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주야. 우리가 세계에서 배우고 세계가 우리에게서 배우는 거야. 그게 진정한 교류지.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 인천공항에서 가방에 무심코 넣어왔던 낡은 비법 노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속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었는지를.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가장 절박한 필요에서 탄생합니다. 한국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피워낸 지혜의 불빛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 세계 의학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도원 교수님과 함께 새로운 의대생들을 위한 첫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실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비법노트 시스템은 단순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인류애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배워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미국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노트 체계를 보고 처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처음에는 이게 그저 평범한 노트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됐지. 때로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한 권의 작은 노트가 세상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노트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지혜가 세계 의학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펼쳐진 한국의 지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의 의학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시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